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3개월 전에 했던 국학이 살아있는 우리 과학기술 이야기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국학을 하면서 보통 역사를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문화와 철학을 밝히는 것이 반드시 따라가야 될 것인데 오해받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를 우선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설계하기 위함이다고 하는 이 말부터 시작을 하고 진행을 할 텐데, 이것은 역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문화 그리고 철학에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국학이 그런 오해를 받는 부분을 조금 불식시키는 데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지만은요, 우리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특히 젊은이들에게는 앞으로 미래가 중요하지 과거는 미래에 비해서 중요도는 좀 떨어지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미래, 민족의 미래, 그리고 인류의 미래에는 예측되는 미래가 있고 우리가 창조할 수 있는 그런 미래가 있습니다. 어떤 미래를 창조할 것인가, 바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는가, 국학을 바탕에 깔고서요. 그래서 이 지구와 인류의 두 가지 미래를 아주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려보면은 두 가지 미래를 얘기해 볼 수가 있는데, 번영할 것인가 파멸할 것인가, 피할 수 없는 미래가 우리 코앞에 지금 닥쳐와 있습니다. 이 피할 수 없는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우리는 그 해답을 국학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지금 우리가 국학을 알리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지구와 인류의 두 가지 미래 중에서 첫 번째는 위기입니다. 두 번째는 희망을 이야기해야 되겠죠. 지구와 인류의 두 가지 미래 중에서 첫 번째 위기는 대표적으로 환경 파괴, 지구온난화, 전쟁, 기아, 질병, 테러, 그리고 인성 파괴와 많은 흉악한 범죄들이 있죠. 이것이 개인과 가정과 사회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과 또 지구 인류에 닥쳐오는 위기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구와 인류의 위기를 우리가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국학에서 찾기 때문에, 국학은 국수주의가 아니고 이 지구와 인류를 미래를 설계하고자 하는, 창조하고자 하는 그런 대안이라는 차원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인류는 현재 인류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번영할 것인지 파멸할 것인지가 정해진다고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어려운 내용들이 없고요. 새로운 내용들이 별로 없습니다. 많이 알고 있는 내용들을 그냥 제가 종합해 봤을 뿐입니다. 그래서 바로 국학이 이런 부분도 앞으로 좀 짚어줘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만들어 봤습니다. 위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 수도 없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간단하게 그냥 짚어보고요. 오늘 제가 주로 말씀드린 것은 지구와 인류의 두 가지 미래 중에서 희망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물질 문명이 거의 끝나가고 정신 문명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는 과도기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에서 인류의 선택에 따라서 인류가 번영할 수도 있고 공멸할 수도 있겠다. 지성, 이성, 감성, 야성 뭐 이런 것들이 단어들이 있는데요. 이런 단어들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성이라는 단어고, 성이라고 하는 이 글자는 마음이 나오는 것이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은 앞으로 닥쳐올 미래 중에서 인류의 위기 중에서 하나가 바로 인공지능이 있는데요. 우리 사람들은 자연지능이죠. 근데 이 자연지능들이 인공지능들에게 지배당하는 세상이 올 수가 있다. 많은 공상과학, 뭐 만화, 영화, 소설들이 나와 있었죠. 그런데 이 인공지능과 자연지능의 차이가, 가장 큰 차이가 바로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공지능은 마음이 없습니다. 자연지능은 마음이 있죠. 그런데 요즘에 우리가 인류가 위기라고, 미래 인공지능에 대한 그 위기를 얘기할 때는 인공지능이 자연지능의 감성과 감정을 능가하고 인공지능이 자연지능들의 정서와 감성에 영향을 줘서 인공지능이 만들어가는 역사가 펼쳐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많은 그 공상과학, 만화, 영화, 소설에서 얘기하는 그 위기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에 이제 그 물질 문명, 과학 기술이 발달을 해서 소프트웨어, 인공지능이 작곡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 노래를 듣고
감명을 받아요. 그리고 인공지능이 화가처럼 그림을 그리고 그런 것들은 이제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인공지능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취향에 맞춰서 그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좋아한다는 거 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 노래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조각도 하고 뭐 시도 쓰고 이제 뭐 신문 기사도 쓰고 이제 그런 시대가 닥쳐온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시대가 먼 미래가 아니라 아주 가까운 우리 코앞에 닥쳐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국학을 말씀드리면서 도라고 하는 것을 자꾸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 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복잡하게 얘기할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 어렵게 설명을 하는데 저는 단순하게 도는 그냥 길이다. 근데 무슨 길이냐? 하늘 마음이 사람 마음으로 내려오는 길을 도라고 한다. 그 도에는 항상 장애물이 있다. 108가지 번뇌, 108번뇌 같은 그런 장애물들이 있는데 길을 항상 쓸고 닦아서 하늘 마음이 사람 마음으로 온전하게 내려오도록 해야 되는데 사람의 심성이 탁해져서 이 도가 자꾸 흐려지고 있다. 바로 국학은 이 도를 닦는 것이다. 그래서 하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쉽게 하고자 하는 차원으로 말씀드린다면 양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 바로 양심이 살아있으면 하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내려와 있는 것이다. 이 양심 없는 사람들이 지금 세상을 앞에서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냐. 이런 것들이 바로 민족과 인류의 위기의 가장 큰 근본 원인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조상들은 옛날부터 하늘 무서운 줄 알아라 그랬습니다. 바로 하늘 마음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 하늘 마음이 양심이 사람 마음 가운데 들어앉아서 나쁜 짓 하는 것, 나쁜 생각하는 것까지 보고 있으니 하늘이 무섭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했고요. 그런 차원으로 혼자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보는 것입니다. 민족과 인류의 위기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물질에 대한 탐욕이고 지구에 있는 식량과 에너지 자원과 물을 차지하기 위한 쟁탈이 그 위기의 원인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구에 있는 식량이나 물, 에너지 자원은 인류가 골고루 나눠서 쓰면 부족하지 않다고 하는데요. 그것을 독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는 것이죠. 이런 것에 대한 대안은 홍익밖에 없다. 홍익. 근데 우리가 홍익을 수도 없이 이야기를 하면서 홍익에 대한 것을 좀 관념적으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에게 좀 다가가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단군조선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역사 문화 철학을 이야기하는 것의 핵심은 홍익 인간 철학이 홍익 인간 문화가 펼쳐졌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홍익 인간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라고 해석을 해서 알리기 시작을 한 것이 제가 알기로는 식민사학자 그 이병도가 시작했다고 그렇게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홍익 인간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고 해석을 하면은 이 홍익 인간 철학과 문화가 너무 수준 낮은 철학이 된다는 것이죠. 익자는 옥편을 찾아보면은 이로울 익이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인 뜻은 더할 익, 아우를 이기죠. 그리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홍익인 하지 않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명과 생명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천부경과 홍익인간을 연결시켜야 되는데 천부경에서 천지인 할 때 인은 두 발 달린 사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인이라고 한다. 그래서 홍익인이 아니고 홍익인간인 이유는 모든 생명과 생명 사이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우리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홍익인이 아니고 인간이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말로 풀면 우리가 되는 것이죠. 사람 인자를 쓰면 이게 나가 되고 너가 되는데 인간이라고 하면 이 말은 우리의 가장 근접한 말로는 우리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천지간에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을 널리 하나로 아우른다. 하나로 더한다. 왜? 모든 생명은 하나로부터 나왔으니까. 그래서 홍익인간 철학은 범민족이고 범인류적이고 범지구적인 철학인 것이지 우리 한국인만을 위한 그런 민족적인 철학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국학을 좀 이야기하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이 글로벌 시대에 우리 국학이 세계화하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린 내용들은 바로 이러한 생각을 바탕에 깔고 유엔 미래보고서 2050 혹은 유엔 미래보고서 2030, 세계 미래보고서 2055 뭐 이런 것들을 참조로 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이 유엔 미래보고서 2030은 2017년도에 나왔는데 그때 제가 이런 내용들을 요약을 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이 글자가 많이 있는 것들은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유엔 미래보고서에서 시대 구분을 하기를 10만 년 전에는 인류가 수렵 채집 시대에 살았고 1만 년 전에는 추출 시대, 지구로부터 뭔가를 추출해서 문명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근데 약 10년 전부터는 그러니까 이 유엔 미래보고서 2030이 나온 것이 2017년도인데 벌써 지금으로부터 5년 전입니다. 5년 전부터 이야기됐던 것들을 제가 지금 종합해서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할 수 있는 이 시대는 정신문명 시대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바로 창조 시대다. 모든 물질 문명에서 필요했던 그런 물질들을 창조해가는 시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 변화의 메가 트렌드가 정리를 해보면 유엔 미래보고서에서 이야기하기로는 딱 세 가지를 정리했는데 첫 번째가 세계화, 그리고 인터넷, 스마트폰, 그리고 인구 통계학적 변화 이런 것들이라고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세계화는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이 세계화가 이루어지면서 앞으로 국경이 소멸되고 국가도 없어지고 민족이 소멸되는 결과가 온다고 예측을 하고 있죠. 이것이 빠르면 2030년, 늦으면 2050년에 된다는 것입니다. BTS가 세계적인 히트를 하고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세계화 현상의 하나라는 것이죠. 인구 통계학적 변화, 인구 감소, 출산율 감소, 노년 인구의 증가, 수명이 증가하면서 노인들의 영향력이나 관심사가 다양해지고 아주 영향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많은 인류 문명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주로 말씀드릴 내용이 기술의 급속한 발전인데 이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서 우리 일상생활부터 인류의 문명이 엄청난 속도로 엄청나게 큰 변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뭐 대표적인 걸 보면 인공지능, 무인 자동차, 공장 자동화, 그래서 뭐 실업자가 양산이 된다, 취업난이 된다, 뭐 이런 것이고요. 또 이제 유전자 편집 이런 것들이죠. 뭐 인구 변화는 2050년에 인류가 96억이 될 것이다. 지금 인구가 줄어들다고 얘기를 하지만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에서 인구는 계속 늘어날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도시 위주로 이제 발전을 한다는 것입니다. 인구가 몰려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연령 구조를 보면은 2010년에는 세계 인구 연령의 중앙값이 28세였는데 2050년이 되면은 36세가 된다는 것이고요. 65세 이상이 8%에서 16%로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65세 이상 인구 16%에는 여성이 많다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미래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블록체인 기술에 따라서 국가 형태가 변화가 돼서 급기야 국가가 소멸되는 상태가 된다. 도시 국가가 다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테크노 사피엔스라는 이런 책도 있는데요. 바로 기술 발전이 우리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에 닥쳐오는 기술을 잠깐 뭐 들여다보면 대표적인 것들이 드론, 3D 프린터, 요즘에는 4D 프린터도 나와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인공지능, 로봇, 그리고 5G 이런 것들, 그리고 태양광 에너지, 그리고 무인 자동차, 자율주행 차량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대중교통이 소멸되면서 거기에 따른 굉장히 많은 사회적 변화가 일어날 거란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는 정보통신 기술에서 이제 데이터 기술로 가고 데이터 기술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양자 컴퓨터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빅데이터 뭐 이런 개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사양 산업은 예측되는 사양 산업들이 제일 먼저 나타난 사양 산업은 에너지 생산과 관련되는 그런 산업들이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석탄, 석유, 가스, 핵발전소 이런 관련되는 산업들은 사양이 될 것이다. 사양 산업이 될 것이다. 그리고 농축 산업도 사양 산업이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농사 짓는 거, 뭐 짐승 키우는 이런 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 관련 산업, 그 외에도 뭐 조선 해양, 무역 교육 이런 것이 없어진다. 무역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산업들이 사양 산업에 들어가는데요. 농축 산업이 사양 산업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앞으로는 미생물을 배양을 해서 고기를 만드는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다 만들어낼 수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를 배양하는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 걸 보면은 소나 닭 등의 동물에서 근육 줄기세포를 채취한 다음에 영양소가 들어있는 배양액에 그 세포를 집어넣어서 고기 조직으로 키우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 조혈세포가 근육 소묘로 성장을 하고 이것을 모락모락 키워가지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고기로 햄버거를 만들어서 팔고 있고요. 미국 같은 데 가면 공항에서 사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생물을 이용해서 이제 농사를 짓는 게 아니고 논에다가 벼를 심어서 추수를 해서 쌀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미생물을 이용을 해서 바로 밥을 만들어내요. 쌀을 만드는 게 아니고 밥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밥이 사실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사도 없어지고 축산업도 없어진다는 것이죠. 실내에서 채소를 키워서 먹는데 밭에 나가서 일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자동차 관련 산업에서 이제 자동차 관련 산업이 이 지구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들이 모두 사양 산업이 되면서 그 여파가 인류의 역사, 문화에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신의 직업을 스스로 창조하는 시대가 된다. 앞으로 20년 뒤에 사라지는 직업들, 지금 있는 직업의 80%가 20년 내에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미래의 희망을 어떤 직업을 가지고서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학이 4,002개가 있는데 2030년에 거의 절반이 대학이 문을 닫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원격 근무를, 재택 근무를 하면서 일부 사람들이 시골로 이주를 했어요. 그리고 재택 근무를 하는데 급여를 높이 받는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시골에서 농사는 안 짓는데 높은 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재택 근무를 하고 시골에서 그걸 소비를 하면서 이제 오히려 거꾸로 무조건 시골 사람들이 도시로만 몰리는 것이 아니라 도해지에 있는 젊은이들이 시골로 가는 이런 현상도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30년 내에 사라질 수 있는 것 대표적인 것을 7가지를 말씀드려 볼 텐데 이것을 들어보면은 이런 것들이 바로 7가지만 있는 게 아니죠. 이와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우리 미래에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우리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재미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교실 교사가 사라진다.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미 깨달았어요. 교실 꼭 필요하지 않네. 교사 꼭 필요하지 않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이 지금 인류의 문명을 굉장히 빨리 앞당기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있는 직장의 80%가 5년 내지 10년 내에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직업 없이 어떻게 사느냐? 그런데 옛날에 자동차가 나올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그래요. 새로운 직업이 또 그만큼 생길 거라고 이제 낙관적인 예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도기에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겠죠. 그리고 전 세계 수많은 언어들이 사라집니다. 요즘에는 뭐 외국에 나가도 외국어를 하지 않아도 번역기를 가지고서 소통에 큰 지장이 없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행하는데 영어를 몰라도 다른 외국어를 몰라도 뭐 구글 번역기 가지고서 충분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언어가 점점 사용되지 않게 되고 뭐 몇 가지 언어로만 사용하게 되고 하다 보면은 언어가 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의사도 줄어들고 뭐 검사 판사 아마도 정치인들 특히 국회의원들도 아마 없어질 겁니다. 이런 것을 모두가 이제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종이가 사라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충분히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죠. 지금 말씀드린 이 기술들은 이미 우리 옆에 와 있고 앞으로 곧 사라집니다. 컴퓨터, 스마트폰도 사라진다는 것이죠. 우리 몸에 이런 것들을 심어가지고 활용을 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또 절도범이 사라진다. 남의 물건을 훔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절로 양심적인 사회가 만들어질 것이다. 남의 물건을 훔쳐가면 센서가 있어서 바로 잡힌다는 것이죠. 모든 귀중 구매는 센서가 들어가서 바로 위치가 드러나기 때문에 남의 물건을 탐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 문명이 망해서 정신 문명이 열리는 게 아니고 물질 문명의 과학 기술이 극도로 발전한 결과가 정신 문명이 저절로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급부상 산업을 보면 네트워크 그리고 센서 무한 컴퓨팅, 인공지능, 블록체인, 뭐 사물 인터넷, 로봇, 그리고 바이오, 합성 생물학, 드론, 에어택시, 자율주행차, 뭐 배터리가 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아주 고성능으로 발전을 하고 있고요. 3D 프린팅, 4D 프린팅, 고급 가상현실, 재생에너지, 금융에서는 이제 핀테크나 뭐 크라우드 펀딩이 앞으로 이제 금융
앞으로 은행 같은 것이 없어진다고 하죠. 그리고 공기 정화, 미세먼지를 요즘에 도시인들이 많이 신경 쓰고 있는데 과학 기술이 발달해서 공기 정화를 하는 이런 기계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계들을 집에 설치할 수도 있고 거리에 가로등처럼 설치를 해서 공기를 정화한다는 것이죠. 미세먼지를 모두 정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과학기술이 지금 발전해 있고 이런 기술들은 이미 다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현실 쪽에서 지금 구현되는 데 시간이 걸릴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택은 미세먼지를 피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하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또 지진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지하에다가 주택을 짓게 된다. 거대한 산을 반으로 쪼개서 그 산 속에다가 아파트처럼 그런 주택을 짓게 되고 그런 주택들은 지진에 꽤 안정적이라는 것입니다. 드론 택배는 뭐 이미 지금 우리 옆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환경 파괴, 환경 오염이 문제인데 플라스틱을 먹어치우는 벌레가 이미 만들어졌죠. 이런 것들을 앞으로 많이 배양을 해서 키우게 되면 인류가 걱정하는 플라스틱 쓰레기로부터 또 미세 플라스틱으로부터 그 공포를 해소할 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 미래 네트워크 기술인데 지금 이런 기술들은 페이스북, 스페이스X, 구글 뭐 이런 데서 이미 추진을 하고 있어요. 이 미래 네트워크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빈부격차에 상관없이 모든 인류가 네트워크를 충분히 누리고 향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몸에 여러 가지 센서라든지 이런 컴퓨터 관련되는 기기들을 몸에 착용을 하고서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제대로 현실화되기 전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기술이 발전하기 때문에 그렇죠. 뇌하고 컴퓨터를 바로 연결을 합니다. BCI라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가장 나이 들면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치매 이런 것인데 이런 것들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뇌하고 컴퓨터로 연결시켜 놓으면은 자식도 남편도 또 부인도 얼굴도 잃어버렸던 사람이 그걸 다 되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뇌하고 컴퓨터를 바로 연결해 놓으면은. 그래서 또 공부가 하지 않아도 모든 지식을 뇌에 바로 다운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은 기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 뇌하고 컴퓨터를 연결하는 데에 두개골하고 피부 사이에 이 칩을 넣고 이 칩이 바로 컴퓨터하고 연결시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양자 컴퓨터하고 연결되면은 앞으로 인간의 능력은 무한히 발전을 하게 될 것이고 모든 인류가 슈퍼맨이 될 것이다. 양자 컴퓨터에 대한 이야기도 간혹 나오는데 이건 이해하기가 좀 어렵기는 한데요. 양자 컴퓨터를 한 가지로 얘기를 해보면은 슈퍼컴퓨터가 1만 년 걸려서 해야 되는 그러니까 현재 인류가 만들어놓은 가장 강력한 슈퍼컴퓨터로 1만 년이 걸리는 연산을 양자 컴퓨터는 3분 만에 완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산이라고 하는 개념은 여러 가지 일을 분산해서 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양자 컴퓨터 하나하나는 덧셈 뺄셈은 슈퍼컴퓨터보다 느리다고 그래요. 근데 아주 복잡한 연산은 양자 컴퓨터가 아주 빠르게 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하여튼 이런 것들이 바로 데이터 검색이나 데이터 분석에 양자 컴퓨터가 사용되게 된다는 것이죠. 앞으로 인류를 지배하는 것이 바로 빅데이터 이런 것들인데 바로 양자 컴퓨터하고 연결되면서 이제 인류의 능력이 무한 발전한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엔 미래 보고서 2030에는 2030년이 되면은 인류에게 풍요의 시대가 닥쳐온다. 바로 과학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그래서 인류의 삶의 의미가 변화가 되고 삶의 목표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학을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국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삶의 의미나 삶의 목표도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같이 이야기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식주, 의료, 교육, 에너지, 교통, 통신 뭐 이런 여러 가지 현재 인류에게 그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이런 것들로부터 모두 인류가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류는 보다 높은 정신적 가치를 위해서 인류를 위한 봉사라든지 이 이웃 혹은 사회를 위한 봉사에 인류가 마음을 돌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구촌에 닥쳐와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데에 사람들이 노력을 기울이게 되고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2030년이 되면은 그래서 한 달 생활비가 30만 원, 지금 돈으로
따지면 30만 원 정도면은 2030년에 한 달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가를 이제 지금부터 한번 우리가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1세기 유엔 미래보고서 2030이 예측하고 있는 것은 생로병사를 거의 해결하게 된다는 것이죠. 건강, 뭐 웰빙 이런 것들은 뇌하고 기계가 서로 결합이 되고 줄기세포 치료법이라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고 인간의 그 장기를 대체하는 이런 기술들 의료 기술들이 발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정 사회에 무슨 스마트 아파트, 스마트 홈, 스마트가 붙으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편해지죠. 이런 것들이 이미 우리 가정에 들어와 있죠. 가정의 모든 가정기구들을 스마트폰으로 조종, 통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문화, 교육, 첨단 기술, 소셜미디어, 환경, 에너지 이런 것들 모든 부분에서 인류가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생로병사를 과학기술로 해결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로병사가 해결된다는 얘기는 이제 무병장수 시대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가장 큰 꿈인 무병장수 시대가 유엔 미래 보고서는 2030년 정도 되면은 우리한테 현실적으로 다가온다는 얘기죠. 종교와 사상이 통합돼서 인류가 사소한 거 가지고 싸우거나 전쟁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이웃 간의 갈등이나 다툼도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인류가 생각하고 있는 몇천 년 동안 생각해왔던 이상향이 바로 2030년 정도 되면은 이 지구상에 펼쳐지게 된다고 유엔 미래 보고서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삶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에너지, 식량, 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노동을 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의 대부분은 사실은 에너지를 확보하고 식량을 확보하는 일에 쓰이고 있죠. 지금 가만히 따져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월급 받는 거 대부분은 에너지를 확보하고 식량을 확보하는데 쓰여지고 있어요. 요즘은 물까지도 이제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에너지를 충분히 인류가 쓸 수 있게 하면은 식량과 물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너지만 풍부하면은 얼마든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량 뭐 이런 거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에너지만 풍부하면 바닷물로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물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원의 변천사를 보면은 자연으로부터 그다음에 화석 연료 그리고 원자력은 핵분열 에너지가 아니고 이제 핵융합 에너지를 가지고서 이제 인류의 미래를 바꾸게 될 겁니다. 핵융합 발전은 우리나라도 상당히 기술을 가지고 있고 세계의 선진국 대열에 지금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핵분열 발전이 아니라 핵융합 발전을 앞으로는 해나가야 될 것이라는 것이고 핵융합 발전은 앞으로 대한민국을 먹이 살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보다도 더 좋은 것은 앞으로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하게 될 것인데 현재 태양광 에너지는 인류가 한 20% 효율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60%로 향상이 된다는 것이죠. 현재 태양광 발전소를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 태양광 패널이 이제 다 사라지게 되고 새로운 소재로 만들어진 태양광 패널은 태양광 에너지를 60%까지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요. 태양광 패널은 이제 밤에도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낮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술들이 이미 나와 있고요. 또 지구에 태양빛이 가려지는 그늘이 아니라 우주로 나아가서 우주에서 24시간 태양을 광을 받아서 발전을 해서 그것을 마이크로웨이브처럼 지구로 쏘아서 필요한 곳에서 그 전기를 연결해서 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기술이 이미 나와 있고 기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캐나다 회사에 카본 엔지니어링이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공기 중에서 CO2를 추출해 가지고 이것으로 연료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양 에너지를 액체로 저장하는 기술도 나와 있는데 태양 에너지를 액체로 저장하게 되면은 조그만 캡슐 같은 데 들어있는 태양 에너지를 가지고서 20년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기술들이 나오게 되면은 매일 무슨 스마트폰 그 충전하고 이런 번거로움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 외에도 고성능의 배터리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 일상생활 속에 바로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너지만 풍부하면은 물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고 지구 온난화를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에너지를 무한정 뽑아내서 쓸 수 있는 게 핵융합 발전이고 태양광인 것이죠. 그 두 가지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는 환경 파괴, 지구 온난화, 전쟁, 기아, 질병, 테러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된다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혁명 2030이 얘기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은 바로 에너지 혁명만이 인류가 살 길이다. 아무리 우리가 홍익을 예수님을 부처님을
뭐 석가모니 공자를 불러와도 안 되는 것들을 에너지 혁명 하나가 모두 해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로봇, 드론, 3D 프린터,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결합이 되면은 우리 일상생활성을 엄청나게 바꿀 것이라는 것이죠. 앞으로 인공지능은 로봇하고 결합되면서 우리의 인간이 하고 있는 모든 힘든 일, 전쟁, 무슨 뭐 소방대원 이런 힘든 일들을 모두 대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노동까지도. 요즘에 로봇 기술이 너무 발전을 해서 로봇인지 사람인지 잘 구분할 수 못할 정도로 발전을 했고 사람 피부와 거의 유사한 그런 피부도 만들었어요. 일본에서도 로봇가 발전해서 애완견 로봇가 있는데 이 애완견 로봇은 산책시킬 필요도 없고 똥을 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일본 독거노인들이 애완견 로봇을 많이 키우는데 얘들도 어느 정도 수명이 되면 죽어요. 그러면 일본인들이 정서적으로 교감을 하던 이 로봇들을 장사를 지내고 장례식을 치러주고 이런 시대입니다, 지금. 요즘에 우리는 뭐 이런 로봇, 인공지능이 합쳐진 것들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 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실제로는요. 그래서 로봇가 사람과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지금 거의 발전을 했어요. 소피아도 우리나라 2016년도에 이미 왔다 갔는데 지금은 더 많이 발전했을 거란 얘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증강현실인데 증강현실이 발전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여행을 안 가요. 그래서 배를 타고 무슨 뭐 비행기 타고 외국으로 여행 안 갑니다. 증강현실을 통해서 현실과 똑같이 여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보는 것보다 더 리얼하게 잘 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여행 관광 산업이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이 증강현실 때문에. 그리고 드론은 앞으로 이제 드론이 발전하면서 뭐 탑승용 드론, 농업용 드론 이것이 이제 에어 택시가 되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우리 옆에 지금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산업이 이런 것들이 자율주행차하고 결합이 되면서 빠르게 변화될 것이라는 것이죠. 엊그제도 며칠 전에도 뉴스에 나왔는데 제트 터빈으로 구동되는 1인용 플라잉 오토바이가 나왔습니다. 지금 너무 비싼데 이것이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질 거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늘을 난 택시, 우리나라에서 택시 이거 곧 뭐 시범 운행까지 했지 않습니까? 두바이에서는 드론 택시 운행을 하고 있고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그런 드론 택시로 앞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그다음에 3D 프린터가 앞으로 모든 걸 인쇄를 하게 되는데 3D 프린터가 의식주에 관련되는 모든 걸 인쇄를 합니다. 사람의 인체와 필요한 장기들을 프린터를 해요. 그걸 가지고 이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4D 프린터라는 개념도 들어와 있습니다. 3D 프린터로 옷을 인쇄를 해요. 그래서 앞으로 옷 장사가 망합니다. 집에서 사 입지를 않아요. 빅데이터에 의해서 인공지능이 디자인한 맞춤 옷을 3D 프린터로 집에서 인쇄를 해가지고 입는다는 것이죠. 4D 프린터를 만들게 되면은 이 옷이 열이나 진동, 중력, 공기, 뭐 습도 등에 따라서 아주 쾌적하게 바뀐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곧 닥쳐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3D 프린터로 이제 음식을 인쇄하죠. 이미 영국에서는 이렇게 해서 음식을 파는 레스토랑이 벌써 몇 년 전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3D 프린터로 집을 인쇄를 하고요. 근데 콘크리트로 지금 인쇄하는 것은 이미 나와 있고, 콘크리트가 아니라 친환경 플라스틱으로 집을 인쇄를 합니다. 살다가 실증 나면은 그 집을 폐기 처분하고 다시 인쇄를 해서 집을 짓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도 이제 인공지능이 설계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집에 여러 가지 첨단 기술들을 접목을 하게 되면은 스마트 하우스, 스마트 홈이 되는 것이죠. 3D 프린팅이 이제 모든 기계 부품이라든지 일상 생활용품을 인쇄를 해서 그런 소규모 그런 공장들도 없어진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건축에서도 굉장히 에너지가 새로운 신기술이 접목되면서 주택의 형태 이런 것도 많이 달라지겠죠. 그리고 3D 프린터로 인공장기를 인쇄를 해가지고 이것을 인체 몸에 거부감이 없도록 적응시켜서 인체에 이식 수술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심장을 3D 프린터로 인쇄를 해서 거기다 그 피를 통하게 해서 사람 몸에 이식한 기술들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고기도 인쇄를 하고 음식 먹는 걸 전부 다 인쇄를 해요, 요리를.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전자레인지를 뭐 집에 하나씩 두듯이
3D 프린터를 하나 가지면은 이걸 가지고서 모든 요리를 해서 먹을 수가 있게 된다는 요리사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차, 이것은 이미 이제 우리 옆에 와 있고요. 자율주행차. 그리고 이제 앞으로 사람은 이제 운전을 못 하게 될 겁니다. 인공지능만 운전을 하게 될 거예요. 사람은 법으로 운전을 못 하게 아마 법이 만들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무인 자동차, 자율주행차. 그래서 앞으로 이제 대중교통도 소멸하게 될 것이다. 사물 인터넷 몸에 착용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신소재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제 뭐 차를 그냥 손으로 번쩍번쩍 들 수가 있게 되고 이런 것들로 이제 대중교통을 만들 수도 있고 또 교통에서도 비행기뿐만이 아니라 비행기보다 빠른 열차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12분 내지 16분 만에 이동할 수 있는 하이퍼루프 같은 것들도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알츠하이머, 치매 이런 것들도 아까 치료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이제 모든 질병 진단이나 치료도 이제 스마트 인공지능이 하게 된다. 의사들이 별로 필요 없게 된다는 것이죠. 신발 하나 신고 다니면 모든 건강을 체크해주고 약까지 처방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유전자 가위를 가지고서 유전자 편집을 하는 것이죠. 이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우리의 질병도 치료를 하게 되고 난치병도 모두 극복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유전자 가위와 유전자 편집으로 사람의 수명까지 늘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도 슈퍼 베이비를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유전자 편집을 해서 가장 아주 이상적인 그런 인간을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돼지도 인내 함량을 65% 줄여가지고 뭐 이런 유전자 편집을 통해서 이런 걸 만들어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앞으로 해결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은요. 털없는 닭 이것을 만들어내는데 이제 털없는 닭도 안 만들어요. 닭을 아예 농사를 안 져요. 그냥 닭고기를 바로 합성을 하기 때문에 미생물을 가지고서 이런 여러 가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이미 만들어지고 있고 인체에 이식할 수 있는 장기를 쥐의 등에서 키워가지고 떼어가지고 바로 이식을 하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미 지금 실제로 되고 있고요. 형광돼지 이런 것들도 있고 사람 몸에 넣게 되면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뭐 자두하고 살구를 만들어서 이런 과일이 이미 백화점에 나와 있습니다. 유전자를 교배해서 염소하고 거미를 합쳐서 염소 똥에서 거미줄이 실처럼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유전자 편집을 통해서 만들어지고요. 소고기 중에서도 맛있는 부분만 많이 생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소를 개량할 수가 있죠. 사람 몸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몸짱으로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인간 수명의 한계는 텔로미어 때문인데 인간 세포가 복제를 하면서 텔로미어가 조금씩 줄어들죠. 이것은 이제 마치 그 운동화 끈에서 끄트머리가 풀어지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근거와 같은 것이 이제 그 텔로미어인데 세포가 복제할 때마다 이 텔로미어가 조금씩 줄어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풀리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다 없어지면 그때 사람이 죽는 겁니다. 근데 이제 텔로머라제 효소가 있어서 이걸 가지고 텔로미어가 줄어들지 않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인간의 세포가 계속 복제를 해도 텔로미어가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수명이 길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20살까지 사는 것이 희망사항이 아니고 앞으로 큰 시대가 과학기술에 의해서 저절로 열린다는 것이죠. 이게 2030년 되면 현실화될 것이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기술들은 이미 나와 있고 어떤 기술들은 조금 늦어질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2030년 되면 이런 세상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20세까지 살기 싫어도 살아야 되는 그런 세상이 곧 우리 앞에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학과 이런 것들이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런 첨단 신기술들이 양심 없는 사람들이 이런 신기술과 정신문명을 선도하게 되면 인류는 착취되거나 인류는 파멸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늘 마음이 마음속에 내려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신기술과 정신문명을 선점하고 선도하게 해야 인류의 미래가 있다, 지구의 미래가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인류, 지구가 번영할 것인가, 파멸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지금 인류의 선택에 달려 있다. 지구가 파멸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신기술로 막아낼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식량, 에너지 자원, 물 이런 것들을 모두가 같이 나눠 쓰는 그런 홍익세상, 홍익인간, 제세이와 이화세계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학을
알리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뇌의 작동 패턴과 정보를 바꾸면 인류의 문명과 역사가 바뀐다. 그래서 21세기는 뇌의 시대다. 바로 사람의 뇌를 홍익의 뇌로 바꾸는 것이다. 이것만이 인류가 살 길이고 그래서 국학이 인류의 희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정리를 하고 끝까지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